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는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운명을 결정하겠죠.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남한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얼마나 운명이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또는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저 운명은 또 바뀌어졌겠죠. 대한민국이 요새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가 좋습니다. 한반도가 다 좋은데 북한은 이미 저렇게 되어버렸고, 그러나 휴전선 남쪽은 물류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물류라면은 물건, 사람, 정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한복판에 있다는 뜻이죠. 인천공항에서 3시간 비행 거리 안에 사는 인구가 거의 한 7,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항, 인천이 이렇게 물류로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불통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라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절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아니 절보다도 더 복잡하죠. 거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리고 그 근방에만 가도 경찰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인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참 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편안하죠. 기자 등살에 시달리지 않고 야당이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가서 접근할 수도 없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다가 불통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좀 용서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대통령부, 즉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결국 그게 공약 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뭘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정부의 개혁은 대통령 개혁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개혁 중에서 이 장소를 바꾸는 거, 대통령이 집무하는 장소를 바꾸는 게 개혁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큰 개혁입니다. 약속대로, 문재인이 약속대로 광화문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씨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대통령부를 어디로 옮길지 그게 고민을 하고, 그것도 공약으로 내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공약은 지켜진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민주국가의 대통령부는 번화가에 있습니다. 번화가에. 저렇게 외진데에 있지 않습니다. 저 청와대는 공원화 하든지 어쨌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을 알게 되고 언론과 가깝게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잘못도 알게 되고, 그러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 절간 같은 데서 계속 예스맨들하고만 거의 24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몇 번 했습니까? 아니, 건국 대통령은 매주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주의가 70년 동안 발전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3번째 민주정부라고 독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저 청와대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좋은 칼럼이 하나 실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국제부장,
이 특파원 출신인데요. 이분이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1992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두 번째로 청와대를 방문한 부시 부부의 가이드가 되었다. 새 본관과 관저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부시는 완전히 달라진 청와대 모습에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관저에서 자아내는 전통미와 추녀의 곡선미에 홀려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부시가 청와대를 모두 돌아본 후 제안할 것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을 맞바꾸자고 조크를 했다. 비좁고 일반인이 훤히 들여다보는 백악관에서 생활하다가 모든 것이 차단된 채 정원에서 사슴까지 키우는 청와대가 부러웠던 것이다. 청와대가 한국에서는 국민과 불통의 거대한 상징물이 된 것을 안다면 부시는 아마도 생전에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비서실장이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주가 있을 정도로 혼자 관저에 틀어박혔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국가안보실 긴급보고서를 소지한 행정관들이 자전거를 타고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랬으니 국민과의 소통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2017년 12분짜리 대통령 취임사에서 4분이 지날 때부터 청와대 문제를 언급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취임사는 역대 최악의 거짓말 잔치로 끝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 내 연민관의 집무실을 만들었지만 소통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나? 최근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의 실패는 광화문 시대 공약을 파기한 2019년 1월 22일부터 본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유의 유체 이탈 화법으로 장황하게 변명했지만 사실은 외부와 단절되어 편안한 청와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애둘러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당시 자신의 공약을 무효화하는 이유로 리모델링 비용을 들었다. 청와대 관저와 헬기장, 의정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며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로 출퇴근하면 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인가? 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언급은 2011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청와대 시스템 변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전 시 과제를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명백한 공약 사기다. 결과적으로 그 후 국민과의 만남, 기자들과의 소통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발 오피스와 부통령실이 불과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통령이 정부 청사로 나오면 언제든 미국처럼 1분 이내에 총리와 만나 국가대사를 논의할 수 있다. 의원 기숙사에서 살며 매일 출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는 일본의 총리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경호와 의전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정부 청사와 경복궁 사이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지하도가 개설되어 있어 유사시 이동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광활하게 이를 데 없는 청와대는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처럼 국빈이 투숙할 수 있는 시설로 일부 개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는 앞으로 넉 달 남았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여야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뭐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이전 하겠다고 공약해봤자 그건 거짓말이 될 겁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했으니까 문재명의 일원인 이재명이 하는 모든 말은 일단 거짓말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대통령 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 개혁에서 출발점은 청와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청와대를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